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IMO 국제 환경 이슈와 시사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그 IMO 국제 표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해운 산업이나 또 조선 산업, 조선 기재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이게 그 기존에 없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또 새롭게 개발을 해서 선박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표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잘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뉴딜 사업을 이 해양 분야 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무역협회 입장에서 이 어떤 뉴딜 사업을 해양 분야에서 개발했을 때 성공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또한 고용을 안정시키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 뉴딜, 최근에 얘기하는 녹색 산업이죠. 그린 뉴딜 정책, 또 이 자율항 선박과 같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그 차세대 디지털 산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해운 산업, 조선 산업, 또 조선 기자재 산업에서 어떻게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펴서 이 국가가 이 산업을 주도하는 이런 형태로 이 그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갖고 우리나라 산업 표준, 쉽게 얘기해서 기술 표준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낸 물건들을 실제 우리나라 산업에 쓰고 있죠. 근데 그 해양 분야는 이 해양 자체, 선박 자체가 이 국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선박이 중국에 아니면 미국에 아니면 영국의 유럽 지역의 선박을 돌아다니면서 이 무역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해운 산업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전 기준을 맞추고 환경 기준에 적합한 선박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는 그러한 설비와 장비와 장치들을 선박에서 사용하고 또 이것들을 검증받고 인증받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만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완성된 물품을 만들어내는 조선산업에서 선박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선박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나 이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도면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박에 장착되는 이 그 기자재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면부터 승인을 받고 또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도면에 따라 건조를 해야 되고 또 그 건조된 것들이 실제 시운전 또 형식 승인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선박에 적합하게 놓을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이제 IMO에서 만들어내는 국제 표준에서는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포커스가 맞춰져서 룰 메이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부분들이 이 UN 산하의 12번째 그 기구인 IMO에서도 어떠한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룰들이 이러한 국제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출발이 IMO도 UN 기구입니다. 유엔의 12번째 특별 기구인데요. 경제 쪽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12번째 특별 기구인데 이게 결국에는 유엔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국제 그 지속 가능한 우리 2030 어젠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 아이템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17가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안에 실질적으로 이 IMO에 해당되는 것들도 녹아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야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해서 이러한 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펼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 17개인데요. 그러면 IMO는 몇 가지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그 해당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룰 메이킹을 하고 정책을 그 스트래티직 다이렉션을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물론 17개 다 해당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Maritime Transportation, 해상 운송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6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G2가 제로한 겁니다. 이 배고픔, 또 우리가 이제 그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유엔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아, 또 이 배고파서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유엔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필품이나 물자 같은 거를 또 나름으로써 이런 것들이 제로 헝거의 어떤 철학, 이런 방향, 또 목표,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는데 또 마리타임 트랜스포테이션이 또 이용된다. 이게 있고요. 5번째가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젠더 이퀄리티라는 게 이제 성평등 문제인데요. 이 성평등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성들이 선박에 근무하는 것들이 뭐 더 과거에는 금기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사하는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해기사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선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성 선장이 이 굉장히 큰 대형 선박들을 통제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이 캡틴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젠더 이퀄리티도 상당히 IMO에서 추구하는 그 스트래티지 플랜에 중요한 그 아젠다로 등장해 있다. 이게 또 UN 목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G7인데요. G7은 클린 그 에너지입니다. 이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거에 다 동참하고 있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에 동참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거 연결돼 있다고 보고요. G9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 그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그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IMO 룰이 이 도움을 줘야지 그거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롤메이킹을 해야 된다. 이게 유엔의 뜻과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G13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G13이라고 하는 클라이밋 액션입니다.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 기후 변화에 어떤 행동 조치를 하는 13번째 클라이밋 액션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14인데요. 그러니까 Life Below Wat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워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바닷물 하면 시워터인데, 이 시워터 안에 이 굉장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 또 이 페트병, 또 이 해양의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쓰레기가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 뭐 최근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어떤 미세 그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큰 페트병들이 이제 녹아서 작은 플라스틱이 되고, 이 플라스틱을 실제로 섭취한 이러한 그 생선들을 우리가 먹는 이러한 것들, 결국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신문 보도 지상에 나왔지만 고래에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했던, 이런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플라스틱이 끝까지 남아서 인간에게 다시 해를 입히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해서 G14을 우리가 UN SDG에 해당되는 IMO 스트래티지 플랜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봐야 되느냐? 이 IMO도 지금 2018년도부터 2023년, 지금 IMO 사무총장이 이 4년에서 8년을 하는데요. 2023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IMO의 이 전략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UN Sustainable Development 골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IMO도 이 체계적으로 이 철학을 담아서, 뭐 당시에 UN 그 2030 어젠다를 만들 땐 우리 반기문 총장님을 하고 계실 때 만드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2016년도까지 근무하셨죠. 근데 2016년도에 이 IMO하고 또 UN하고 이 사무총장이 이 둘 다 한국인인, 그래서 이제 IMO 사무국에
UN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엔의 철학에 맞춰서 각 국제기구들이 이제 1년 동안 농사진 것을 사실은 그 UN 사무총장에게 레포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IMO 전략 방향이 결국에는 2023년까지 그냥 전략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 트렌드 디벨롭먼트 챌린지,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나 개발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24가지의 어떤 아이템을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했고요. 이 이사회에서 작업을 했는데 저도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고를 7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7가지 내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도 IMO가 그러면 이 2023년까지 2018년도부터 6년 동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 IMO에서 많은 국제협약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되느냐, 이행되고 나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IMO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improve implementation, 그러니까 협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그 협약을 이행해서 각 국가의 멤버 스테이트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또 그 환경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IMO가 룰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해 주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임플리멘테이션, 협약 이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해상 분야에는 이행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오피서, 항만국 통제라고 하는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걸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각국의 항만국 통제관들이 이 선박에 올라가서 승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박 중에 올라가서 이 배가 출항해도 좋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메이저 디피션시가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 가망성에 문제가 있고 선박이 출항하면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선박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디텐션을 할 수 있죠. 그 디텐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시간, 2시간 아니면 반나절, 12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디텐션을 하면 그 선박이 하루 동안에 이 출항을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물류 또 약속을 못 지기 때문에 클레임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런 강력한 이행 수단이 바로 항만국 통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각 회원국들을 IMO에서 직접 감사관들이 와서 감사를 합니다. 국제협약으로 만들어진 것을 실질적으로 그 국가에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법에 잘 수용을 해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게 IMO 회원국 감사 제도입니다. 특이한 것은 7년마다 회원국 감사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회원국 감사 제도가 7년마다 이루어지는데 1년에 우리 목표가 한 25개국 정도 이렇게 가서 25명이 이제 계획을 짜서 각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회원국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7월 달에 받게 돼 있었는데요. 코비드-19, 코로나19에 때문에 이게 내년으로 연기되는 이런 초유 인류에 이때까지 없었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improve implementation인 거예요. strategic direction. 이 첫 번째가 implementation이고요. 두 번째가 new technology입니다. new technology가 바로 뭐냐 하면은 새로운 어떤 기술, 우리가 state of the art라고 하는 최신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룰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regulatory framework,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이 뒤처지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나온 것들을 기술을 룰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들을 선박에 적용하고 관련 기업에 사용될 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지원해주는 이런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걸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 스트래티지 다이렉션 2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다이렉션 3가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이 클라이밋 체인지인데요, 기후변화 문제고요. 이거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네 번째가 오션 가버넌스입니다. 오션 가버넌스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나 이런 문제들, 이 해양에 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오션 가버넌스. 그 다음에 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어떻게 글로벌 포실리테이션,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그러니까 국제적인 무역들을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룰 메이킹을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레귤러터리 이펙티브니스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고 하면 이 협약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협약이 과연 그 효용성이 있느냐,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익이 충족되느냐, 뭐 환경 관련 법을 만들었을 때 그 환경법이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법을 만들고 나서 잘 지키니까 그 환경 보호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Regulatory Effectiveness. 그래서 그 목표도 만들고요. 얼마까지 그 환경 개선 효과를 만들어내겠다. 안전을 어떻게 몇 %까지 증진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세세부적인 어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레귤러토리 이펙티브니스를 이제 IMO가 추진을 할 거다. 이게 결국에는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 무역이나 이 또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이건 실질적으로 조직에 관한 조직의 어떤 투명성이나 트랜스페런시나 이런 걸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최근에 2008년도에 채택된 이 초기 전략인데 2023년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이 온실가스가 가장 글로벌 그 워밍에 클라이밋 체인지에 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IMO에서 선박을 통해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그 내용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지구에서 발생되는 거에 3%가 안 됩니다. 한 2.8%, 6%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적게는 발출하지만 이 고농도의 선박 항만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 건강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IMO에서 신경을 쓰고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에 나와 있고 스트리트 다이렉션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치, 중기 조치, 장기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 후보 조치라고 하는 뭐 EDI나 심프나 이 기술협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단기 후보 조치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내셔널 액션 플랜을 만들고 또 탄소 집약도 기준으로 2030년도 목표, 2050년도 목표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이런 R&D 등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전 과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 전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초기 전략에 IMO가 채택돼서 진행하고 있는 게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그림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 조치. 그럼 단기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거.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연료를 적게 쓰는 이런 그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단기 조치. 그 다음에 운항 효율 최적화. 운항 효율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 연료유 사용량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 또 이런 최적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적용해서 IMO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단기 조치로서 활용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LNG 등 가스 추진선 관련 기술 개발, 이게 단기 조치에 해당이 되고요. 뭐 LNG도 되고, 뭐 또 LPG도 되고,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부분을 통해서 2023년도에 보면 단기 목표를 사실은 2023년까지 30%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개발을 하고 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단기 조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기 조치는 그 지속적으로 선박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운항 효율 최적화를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조치가 2030년도 목표입니다. 2030년도는 이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40%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에너지 효율 기준, 뭐 프로펠러를 리트로핏 한다든지 프로펠러를 통해서 또 아니면 페인트를 잘 칠해서 최적 운항을 해서 속도를 감소하는 거를 속도를 낮춰서 연료를 쓰는 거, 연료를 적게 쓰는 거를 제외한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한 기술 개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30%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40%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석연료가 아닌 것을 써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아니다고 하면 결국 LNG도 화석연료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40%니까 60%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합연료, 또 우리 혼소라고 하는 혼합연료, 또 가스 엔진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탄소가 아닌 저탄소가 아닌 무탄소로 이 연료 기술 개발이 또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료 전지나 전기 추진 이런 것들이 일부 사용돼야만 40%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기 조치로 보면 장기 조치는 우리가 2040년에 그 에미션 제로 목표도 세우고 2050년 뭐 2040년에 육상에서는 에미션 제로 목표도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05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70%가 목표인데요. 이게 그 우리가 그 탄소 지각도 기준으로는 50%. 그래서 국제해운 GHG, 국제해운의 연간 우리 배출량 대비 2008년도에 기준한 걸로 해서 2050년도에는 50%를 감축하겠다. 이게 이제 그 IMO에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조치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또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육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켓 베이스 메커니즘 해서 시장 기반 조치인데요. 이걸 통해서 에미션 트레이딩, 에미션을 그러니까 배출량을 사고 파는 이런 형태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표준과 관련해서 산업 활성화 이 추진 정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육상 쪽에는 그 PNT 기술 개발하고요. 육상에서 AMP를 통해서 GHG 속스를 저감하고 전기 추진 선박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이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려 그러면 전기 추진도 결국에는 IMO에서 만들고 있는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선박을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실증을 해서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그 국제사회에 룰 메이킹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이런 역할들이 이 R&D라든지 이런 데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LTE 마리타임, 뭐 5G까지 포함해서 올해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올해 사업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 해양 안전 정보 서비스, 지능형 해양 안전 정보 서비스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100km까지 휴대폰으로 아니면 정보들을 실제로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까는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서비스 국제 표준을 이제 우리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대체연료, 이 적용 기술, 친환경 선박불 대체연료 이게 가장 큰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가져가야 될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을 내다보면 이제 친환경 대체연료 개발하는 게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IMO 감축 초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LNG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혼소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무탄소 연료 이런 것들을 적용한 이런 선박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을 하는 것들을 2030년도에까지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용화, 상용화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선박이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탈탄소화 이게 결국 이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선박의 이 조선 또 핵심 친환경 그 선박 핵심 기술 개발 기자재 이런 것들이 결국 자유랑 선박과 포함을 해서 이게 자유랑 선박 따로 친환경 선박 따로가 아니고 이것들이 통합해서 이렇게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재밌는 것을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Protecting the atmosphere 해서 결국에는 대기질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룰을 지켜나가서 우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가장 큰 그 환경 문제에 이제 산업하고 연관해서 또 규제도 연관돼서 또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invasive species 이게 뭐냐고 하면 선박 평형수 얘기입니다. 발라스트 워터 매니지먼트 컨벤션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017년도 9월 8일에 발효되고 나서 이제 2022년도까지는 전부 다 뭐 검사 기간 5년 뭐 유예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는 이제 전부 그 이후에는 이제 완벽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사 산업을 얘기할 때 선박 평형수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박 평형수가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박 평형수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규제가 만들어져서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그걸 사업화한 아주 좋은 모델로 베스트 모델로 꼽고 있는데요. 선박 평형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처음에는 그 기업이 2003년도 이렇게 2004년도 뭐 노력을 해서 IMO에서 첫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업이 점점 더 커져서 지금은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5,6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이런 성과를 우리가 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 기업들 이렇게 하는 이 기업들 우리 선수들을 많이 개발하고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예, 다음은 3-1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해사 산업에 대해서 이 해사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하면 그 해양 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뭐 다양한 해양수 산업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사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마리타임 인더스트리가 유럽 쪽이나 또 IMO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규정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박 평형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자유랑 선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규제를 기반으로 안전 규제 또 환경 규제 이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선박 건조 조선기업 이렇게 이제 중심에 놓고 이 선사와 선박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생태계에서 이 해사 산업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의 역할 여기서 분명히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함으로써 이 선사나 선박이 새로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도면 승인이나 선박 검사나 이 감리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선박 건조라든지 이 선박 발주 건조 보증 기관 내 서비스, 그 기기 장비, 기자재 산업, 기자재 기업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잘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기기 장비의 검사, 승인, 인증, 선급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정부에서는 이 선급의 정부기관으로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역할들을 또 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회사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기 조치, 중기 조치, 장기 조치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얽혀져 있는데요. 중심은 이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하면 대기 오염에 어떻게 감소를 하느냐, 대기 오염을 줄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단기적 후보 조치로서 기술적으로, 운항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이루어내서 기존의 그런 연료율을 적게 쓰는 선박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저탄소에 관련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물론 최저 속도나 선속 감도,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다양한 단기 후보 조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조선 산업의 수주량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요것들이 또 연계돼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선 산업 수주량, 그렇게 되면 이 대기업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선박 가격 경쟁력, 조선 산업에 투자하게 되고 조선 산업의 순이익이라든지 총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조선 쪽에 이루어지는 이런 생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탄소 프로그램, 또 2040년에 우리 제로 에미션이라고 하는 제로 탄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시 이 조선 산업의 투자를 다시 일으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켓 베이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이 배출권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대기 오염이 감소가 되면 해운 산업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이 경쟁력이 좋아지죠. 또 친환경 선박을 보유하는 것이 되니까 이 해운 산업에 또 투자가 증가하면 결국 해운 산업 총 매출액이라든지 해운 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대기 오염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 단기 조치, 중기 조치, 또 이 말씀드린 장기 조치,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잠시 한번 살펴보면 IMO 규제 대응, 여기 이제 IMO 규제입니다. 2018년도에 이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 전략이 채택됐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우리가 올해 이제 큰 화두였던 초에 황산화물 0.5% 규제 시행, 이게 이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스크로버 장치를 달고 저유황료를 쓰고 뭐 LNG 선박으로 개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EEDI 4단계 추가 도입을 논의하겠다. 지금 현재 2025년에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IMO에서 만들어진 해양환경관리협약이라고 하는 부속서 6장에 4장 에너지 효율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선종별로 뭐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달성이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2030년도에 탄소 집약도 기준으로 국제해운에 40% 감축하겠다. 그리고 70%를 또한 연간 온실가스 또 70%를 감축하겠다. 2050년도에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이거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 선박 온실가스 감축 국가 로드맵을 또 마련을 했고요. 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관공선 이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 관공선이 전 부처에서 갖고 있는 게 한 820척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추진 정책, 이거를 달성하게 되고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제 중소 관공선이 큰 선박부터 작은 선박까지 있으니까 이 작은 선박들 중소규모의 100톤, 200톤 규모의 국가 관공선을 이 친환경 선박으로 지음으로써 이 고용 창출, 또 중소기업의 이런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 선박 기술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좋은 선박들을 또 건조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2025년 이렇게 보면 전기 추진하는 수소 및 친환경 선박 이 산업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져서 정부에서도 이 규제에 따라서 정책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친환경 선박 개발하고 IMO 규제가 결국에는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런 형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친환경 항만이죠.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박도 사실 친환경 선박을 하지만 항만도 친환경 항만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유랑 선박도 마찬가지죠. 항만에 들어가 있는 자동화,
또 스마트화 이거하고 자율형 선박하고 이게 그 매칭이 돼야 그 같이 인프라가 같이 꺾여져야 같이 이루어져야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친환경 항만 AMP 아시죠? 육상전원 공급 시설. 그다음에 탄소 제로 해양 공간 탄소 제로 LNG 인프라 LNG 선박 황산화물 줄여주고요. 특히 AM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그럼 많은 선박들이 이제 그 항만에서 전기를 사용할 텐데 이 전기 사용량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전기 사용량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비용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결국 2035년에 탄소 제로 선박을 건조하는 목표 또 2050년도에 탄소 제로 이 기반으로 해서 해양 공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탄소 제로로 이끌고 나가는 이런 것이 국가 비전이고 친환경 선박의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인데요.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은 국제 회사의 미래 비전 중에 가장 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래티지 다이렉션 2가 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선박에 적용하느냐, 룰 메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SD 이제 스트래티지 다이렉션 2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IMO도 2023년까지 이 자율형 선박에 대한 어떤 그 큰 트렌드와 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 룰 메이킹, 레귤러터리 스코핑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기존의 선박들에 적용되던 그 룰들을 다시 리뷰하고 또 이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규정들이 어떤 건지 식별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IMO 협약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요. 이 현재도 끝나진 않고 올해 이제 그 MSC가 이번 달 5월 달에 개최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결국에는 그 작업이 그 룰 메이킹 워킹이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이 트렌드나 아니면 기술 개발은 박차를 가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IMO에서 지금 규정 검토 제도 작업을 하고요. 2025년, 2030년, 35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이제 그 자율형 선박에 대한 큰 국가 산업부하고 해수부하고 이 힘을 합쳐서 자율형 선박에 대한 그 13개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2025년에 실질적으로 자율형 선박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이 레벨 3, 3단계 사람이 안 타는 이 자율형 선박 기술 개발을 해서 실증까지 끝내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 2025년 목표고요. 2030년도에는 그럼 이런 시운전 생태나 신기술 검증 2단계로서 이 국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2035년에 레벨 4에 해당되는 그 완전히 사람이 안 타는 fully autonomous ship이라고 하는 이 자율형 선박 레벨 4의 수준의 개발까지 우리가 완료하겠다. 이게 이제 도전적인 2035년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항만 인프라 이게 또 중요한데요. 현재 이내비게이션 지능형 해양안전 정보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지금 그 시행이 되고 올해 이제 이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거의 이제 완료가 되는 상태고요. 100km까지 이 해양안전 정보 서비스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우리가 깔겠다. 이 목표로 지금 올해 2020년도까지 이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이 끝낼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 2020년도부터 22년 후속 사업이라든지 또 2023년부터 25년 해사통신 항만 인프라 고도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 해상 분류 체계를 완전히 스마트화하게 했다. 이게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 갖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큰 그 트렌드고 이게 큰 아이템이다. 이게 성공해야 해양 강국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IMO라고 하는 이 규제가 친환경 선박들을 탄생하게 하고 이 친환경 선박들을 가지고 해운산업이 이 경쟁력을 또 가름하는 이 기준 잣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부초 사업으로 친환경 선박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짜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다부초 공동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친환경 선박을 또 관공선을 개전하는 이런 친환경 관공선 건조 사업
또 민간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이 기술 개발을 민간 보급 확대하는 데 있어서 KOBC라고 하는 해양진흥공사에서 지원을 하고요. 결국 해운산업에서 선박 투자 제도라든지 선주업이라든지 선주 육성, SCM 구축까지 해운 재건까지 여기에다 이제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친환경 관공선 건조를 하고 또 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그 핵심에 국제 규제가 들어가 있고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기구의 역할. 이 대한민국에서 또 이 정부에서 해수부하고 산업부하고 친환경 선박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 시행 계획을 세우고 또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검증되고 또 인증돼서 실제로 이제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이 따로 떨어져서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뭐 연구소나 또 업체들 또 기관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친환경 신시장 창출의 해운산업, 조선산업, 기자재산업, 항만산업, 선박관리산업, 해양관광산업, 수산업까지 이게 모든 산업들이 다 이 친환경 신시장 진출의 스테이크홀더다. 이해관계자들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R&D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이런 과제로 전환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과거에는 R&D가 기술 개발로 끝났지만 지금은 상용화, 또 사업화,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매칭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외국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형 R&D가 지금 설계되고 있고 대형 R&D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 어떤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International GHG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라고 하는 이 벙커를 그러니까 연료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 1톤당 2달러를 받아서 텍스 형태로 만들어서 펀드를 제공하고 이 제공된 펀드들을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R&D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다시 관련된 쉬핑 컴퍼니라든지 관련된 다시 그 R&D 결과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디벨롭먼트 보드가 있는데 이 보드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이 보드 멤버가 돼서 이런 국제적인 어떤 만들어지는 이 기금에 따른 R&D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게 뭐 1,000억, 2,000억 단위가 아니고 이 벙커에 1톤 사용하는 데마다 2달러씩 받는다고 하면 수십조 원이 펀드가 조성이 되는데요. 그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나라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 실제로 보드 멤버가 되고 또 역량 있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키워내는 이런 역할들이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또한 제가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페이스북에 보면 Safe Info KMI 팍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 안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KMI 회사안전연구실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아주 정기적으로 좋은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